안녕하세요. 저는 이가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30년 동안 운영해온 식당을 팔고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38살의 늦은 나이에 결혼한다며 집을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5억만 빌려주시면 나중에 꼭 갚을게요. 민수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인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계약서는 써야 해. 결국 아들의 행복을 위해 동의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5년 안에 갚기로 약속했어요. 며칠 후 민수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에서 5억을 출금하는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기뻐하는 민수를 보며 그 마음을 달랬죠. 고마워요, 어머니. 꼭 갚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걱정이 기우였나 싶었습니다. 집을 계약하고 난 후 민수와 예비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둘 다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상견례를 하려고 해요. 시간 되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상견례 날 사돈들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말하자 안사돈도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저희도 민수군을 사위로 맡게 되어 정말 기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상견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기간 동안 민수와 며느리는 자주 저를 찾아왔어요. 결혼식 준비에 대해 의논하고 신혼집 인테리어도 함께 고민했죠. 그 시간들이 참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민수가 턱시도를 입고 제 앞에 섰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잘 살겠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어요.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제 가슴은 벅차올랐어요. 이제 제 아들에게도 가정이 생긴다는 생각에 감격스러웠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니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허전함도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민수가 독립했다는 실감이 나기 시작했나 봐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빌려준 돈이 앞으로 어떤 갈등의 씨앗이 될지를. 결혼식 후 며칠이 지났을 때 민수와 며느리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저는 그들의 새 출발을 축하하며 집들이 선물로 큰 냉장고를 사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비싼 걸 사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민수도 고마워하는 눈치였죠.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주말마다 민수 부부가 찾아와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거든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제가 요리할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어 드릴게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오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하는 일이 잦아졌죠.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회사 일이 생겨서 민수의 전화를 받고 실망스러웠지만 저는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일 때문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다 추석이 다가왔어요. 당연히 민수 부부가 올 줄 알고 음식 준비를 했는데 전날 밤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처가에 가기로 해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꾹 참고 대답했죠. 그래, 알겠다.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 차려놓은 음식을 보며 한숨만 나왔어요. 그 후로 안부 전화도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전화가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아예 없어졌죠. 민수야, 잘 지내니? 보고 싶구나. 제가 먼저 연락해도 대답이 시원찮았어요. 네, 어머니, 잘 지내요. 좀 바빠서요. 항상 바쁘다는 말뿐이었죠. 점점 더 서운한 마음이 커져갔어요. 어느 날 번화가에서 우연히 며느리를 만났어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갔는데 며느리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눈치였어요. 어머니,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게 느껴졌죠. 요즘 바쁘니? 집에 한번 놀러 오지 그러니? 제가 물었더니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일이 많아서요. 시간 나면 꼭 찾아뵐게요.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저런 생각으로 밤을 지새웠죠. 하지만 저는 참기로 했어요. 젊은 부부니까 바쁠 수도 있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어요. 민수 부부와의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져 갔지만 저는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더 큰 문제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시간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5년이 지나갔어요. 그동안 민수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제가 빌려준 5억 원, 그 돈에 대해 민수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갚을 생각이 없어 보였죠. 결국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잘 지내니? 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진 것 같았어요. 그게 5년 전에 빌려준 돈 말이다. 이제 갚을 때가 됐지 않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요. 집 대출금 갚는 것도 버거워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그래, 상황이 어렵구나. 하지만 5년 동안 한 번도 얘기 안 했잖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께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민수의 말에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쩔 수 없이 더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알겠다. 6개월만 더 기다려줄게. 그때까지 꼭 준비해.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5년 동안 이자도 못 받고
이제 와서 이런 상황이라니.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갔어요. 민수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민수 친구를 만났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민수는 어떻게 지내나요? 오랜만이야. 민수는 잘 지내고 있어. 제가 대충 얼버무리며 대답하자 민수 친구가 말을 이어갔어요. 민수 요즘 참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유럽 여행 다녀왔다면서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 유럽 여행? 그럼요. 한 달 동안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사진도 올렸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더니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니 배신감, 실망감,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민수를 믿고 싶었어요.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결국 다시 민수에게 연락했어요. 민수야, 너 유럽 여행 다녀왔다고 하던데 사실이니?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민수가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회사에서 직원들 단체로 보내줬어요. 그래, 회사에서 유럽을 보내줘? 근데 왜 나한테는 말도 안 했니? 죄송해요. 어머니께 돈을 못 드리고 있는데 여행 갔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까봐. 민수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알겠다. 돈 준비는 잘 되고 있니? 네,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민수 말을 믿어야 할까? 정말로 돈을 갚을 생각이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저는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니까 분명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더 큰 배신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갔어요. 민수의 약속 이행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불안과 걱정이 끊이질 않았어요. 어느 날 친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제 고민을 털어놨어요. 가연아, 넌 너무 좋게만 생각하는 거 아니니? 아들이라고 다 믿어선 안 돼. 친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래, 네 아들이지. 하지만 이젠 어른이야. 책임을 져야 할 나이라고. 친구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그래요. 이제 민수도 어른이에요. 책임을 져야 할 나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어요. 아들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용서하고 넘어갈 순 없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민수가 정말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제 믿음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민수에게서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시간은 참 빠르더라고요. 어느새 또 6개월이 지나갔어요. 그동안 민수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더니 끊겼어요. 다시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죠.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엄마야. 얘기 좀 하자. 한참을 기다렸더니 답장이 왔어요.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너무나 차가운 답장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참고 기다렸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결국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빌려준 돈 이야기 좀 하자. 언제 만날 수 있니? 이번에는 답장이 좀 더 빨리 왔어요.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시간이 안 나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죠. 다음 날 민수의 집으로 향했어요. 5년 전 제가 사준 그 집이죠. 문 앞에 서니 가슴이 뛰더라고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죠. 분명 누군가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리다 포기하고 돌아서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누구 찾으세요? 아, 네. 202호 찾아왔는데요. 아, 민수 씨네요? 방금 전에 나가던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는 걸 알고 일부러 피한 걸까요? 혹시 언제쯤 돌아올지 아세요? 글쎄요, 아침에 나갈 때 보니까 새로 산 차 타고 나가던데. 멋진 외제차더라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새로 산 외제차라고요? 새 차요? 네, 벤츠인가 뭔가. 비싼 차더라고요. 부러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돈이 없어 빚을 못 갚는다더니 비싼 외제차를 샀다니.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날 밤 민수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민수야, 오늘 너네 집에 갔다 왔어. 새 차 샀다면서? 엄마한테 빌린 돈은 언제 갚을 거니? 이번에는 답장이 빨리 왔어요. 어머니, 왜 제 집에 오셨어요? 먼저 연락하고 오셨어야죠. 너가 연락을 안 받으니까 찾아간 거야. 돈은 언제 갚을 거니? 지금 돈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제 살림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수의 태도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죠. 알겠다. 그럼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시간 어때? 내일은 안 돼요. 바빠요. 그럼 모레. 모레도 안 돼요. 출장 가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폭발하고 말았죠. 민수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내가 너한테 5억이나 빌려줬잖아. 그 돈으로 너가 집 샀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한참 동안 답장이 없더니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민수였죠. 어머니, 왜 자꾸 이러세요? 제가 언젠가는 갚는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닥달하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화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닭다리라니. 5년이나 지났잖니. 그동안 이자 한 푼 없이 기다려줬어. 그럼 어머닌 제가 그 돈 갚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밤낮으로 일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비싼 외제차를 살 수가 있니? 그건 회사에서 준 거예요. 어머니가 왜 제 살림살이를 다 캐물으세요? 민수의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좋다. 그럼 내일 당장 너네 집으로 갈 테니 얘기하자. 안 돼요. 내일 바쁘다고 했잖아요. 바쁘든 말든 내가 간다. 너가 피하면 경찰서로 갈 거야. 뭐요? 어머니,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제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음을 단단히 먹고 민수의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어머니, 왜 오셨어요? 민수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너가 빌린 돈 이야기하러 왔지? 거실로 들어가는데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비싼 가구들, 큰 TV. 전에 없던 것들이었죠. 이 모든 걸 어떻게 샀니? 돈이 없다면서. 어머니, 제발요. 제 살림 제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졌어요. 아들아, 난 그저 내 돈을 돌려받고 싶을 뿐이야. 5년 동안 기다렸잖니? 지금 돈 얘기하지 말라고요. 제가 언젠가는 갚는다고 했잖아요.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옆방에서 며느리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아니야. 어머니, 가실 거야.
민수가 저를 현관 쪽으로 밀어냈어요. 민수야, 이러지 마. 얘기 좀 하자.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결국 저는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왔어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에 온몸이 떨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경찰서에 가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집에서 쫓겨난 후 저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이 컸거든요. 제 아들이 저를 그렇게 대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 오랜 친구 미영이가 찾아왔어요. 가연아,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졌어? 무슨 일 있었어? 더 이상 혼자 끌어안고 있을 수 없어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미영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입을 열었어요. 가연아, 이제 그만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 같아. 민수는 너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 보여.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해서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건 아니야. 넌 너무 착해. 가연아, 미영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래요. 저는 너무 착했나 봐요. 다음 날 미영이가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은퇴한 선생님이셨던 혜정이, 전직 은행원이었던 수진이, 다들 제 사정을 듣고 걱정이 되어 찾아왔대요. 가연아, 이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해. 혜정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맞아. 계약서도 있잖아. 변호사를 찾아가 봐. 수진이도 거들었죠. 친구들의 조언을 들으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가 났죠.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내 아들을 고소한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죠. 가연아, 넌 지금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해. 이대로 두면 민수는 영원히 잘못된 길로 갈 거야. 미영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건 민수를 위해서이기도 해요. 결심을 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죠. 이가연 씨, 다행히 계약서가 있으니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게 되면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변호사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변호사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아들을 설득해 보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집으로 돌아와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엄마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서 얘기해 보자. 엄마가 너네 집으로 갈게. 한참을 기다리다 답장이 왔어요. 알겠어요. 내일 저녁에 오세요. 다음 날 떨리는 마음으로 민수의 집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민수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어서 들어오세요. 민수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죠.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빌려준 돈 말이다. 또 그 얘기예요? 제가 갚는다고 했잖아요. 민수의 말투가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죠. 그래, 엄마도 안다. 하지만 5년이 지났잖니. 이제는 정확한 계획이 필요해. 계획이요? 그래, 언제부터 얼마씩 갚을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워보자. 엄마가 도와줄게. 민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회사 사정도 안 좋고. 알겠다. 그럼 우선 이자라도 조금씩 갚아볼래? 그것부터 시작해보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조금은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노력해 볼게요. 이야기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데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아들과 대화가 통한 것 같아 다행이었죠. 하지만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걸 민수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말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제발 이번에는 모든 게 잘 풀리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민수와의 마지막 대화 이후 2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하지만 민수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약속했던 이자, 납부도 이뤄지지 않았고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2주 전에 우리가 한 약속 기억하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구나. 2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민수에게서는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해봤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친구 미영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됐어? 민수한테 연락해봤어? 응,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해봤는데 답이 없어. 역시 그러네. 가연아, 이제 정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 미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2주가 지나고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소송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이가연 씨,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드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에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을 했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소송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이제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소송이 제기되고 며칠 후 갑자기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제발 만나주세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순간 가슴이 떨렸어요. 하지만 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알았다. 내일 오후 2시에 집으로 와라. 다음 날 민수가 찾아왔어요. 문을 열어주는데 민수의 얼굴이 엉망이더라고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민수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소송 취하해 주세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꾹 참았죠. 일어나라. 거실로 가서 얘기하자. 거실에 앉아 민수가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돈을 갚지 않은 것, 그리고 어머니를 홀대한 건 모두 제 잘못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니? 소송 제기됐다는 소식 듣고 놀라서 그러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맞아요. 소송 소식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래. 근데 이미 늦었다. 난 더 이상 너 말을 믿을 수 없어.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는 꼭 약속을 지킬게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솔직히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이미 결심을 했어요. 민수야, 넌 이미 수없이 많은 기회를 받았어. 그때마다 약속을 어겼고. 이번에는 달라요, 어머니. 제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을게요. 그 집은 내 돈으로 산 거야. 너가 팔 수 있는 게 아니지. 민수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한동안 침묵이 이어지다가 제가 말을 이었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 넌 너무 많은 선을 넘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의 판단을 따르는 수밖에 없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죠. 가라, 민수야. 이제 우리는 법정에서 만나게 될 거야. 민수가 일어섰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는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요. 문이 닫히고 민수가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죠. 이제야 제대로 된 결정을 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걱정 때문이 아니었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생각하니 긴장되더라고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법정에서 아들과 맞서야 한다니.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민수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재판 당일이 왔어요. 법원 앞에 서니 가슴이 뛰더라고요. 평생 법원에 올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들과의 소송으로 오게 될 줄이야. 법정에 들어서자 민수가 이미 와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죠.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은 이가연 씨가 아들 이민수 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쪽 변호사님이 먼저 발언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가연 씨는 5년 전 아들의 집 구입을 위해 5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했고 5년 안에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수 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 연락도 회피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거짓말이에요.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주신 거예요. 판사님이 민수를 제지하셨어요. 이민수 씨 순서를 지켜주세요. 곧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에 저희는 계약서와 함께 이가연 씨의 통장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의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잠시 후 민수 쪽 변호사가 발언했어요. 저희 의뢰인은 어머니께서 주신 돈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쓴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형식적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또 끼어들었어요. 어머니는 늘 저를 속였어요. 제가 피해자라고요. 민수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판사님이 민수를 다시 한번 제지하셨어요. 이민수 씨,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재판 진행을 방해하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지만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가 제시됐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앉아 있었죠. 마지막으로 판사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이가연 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네, 저는 그저 제 아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5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줬지만 아들은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저를 무시했어요. 이제라도 제 잘못을 깨닫고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민수를 바라봤는데 그에도 눈물을 참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셨어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피고 이민수 씨는 원고 이가연 씨에게 빌린 5억 원과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민수가 걱정되기도 했죠. 민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저는 돈이 없어요. 어떻게 갚으라는 거예요? 판사님이 차분히 대답하셨어요.
만약 현금으로 지불이 어렵다면 법원은 이민수 씨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에 붙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수 씨의 주거주지인 아파트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민수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를 길거리로 내쫓으려고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민수야, 이건 너가 자초한 일이야. 5년 동안 수없이 기회를 줬잖니. 하지만 저한테는 그 집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건 너가 알아서 해야지. 이제 너도 어른이잖니.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노력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과연 내가 옳은 일을 한 걸까?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수의 앞날이 걱정되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민수에게 큰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가연 씨, 법원에서 이민수 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곧 절차가 시작될 겁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었죠. 이 모든 게 민수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경매 당일이 밝았어요. 가슴이 뛰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평생 경매는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직접 참여하게 될 줄이야. 아침 일찍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법원 경매 사이트에 접속하고 입찰 준비를 했죠. 화면을 보니 이미 여러 명이 입찰에 참여한 것 같더라고요. 사이트에 표시된 정보를 보며 입찰 금액을 고민했어요. 순간 망설였죠.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끝을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6억 5천만 원. 입찰 버튼을 누르고 나니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긴장되었죠.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서 가슴이 더 뛰었어요. 다행히 더 높은 금액을 입찰한 사람은 없었어요. 결국 제가 민수의 집을 낙찰받게 되었죠. 컴퓨터 화면에 낙찰 완료 메시지가 뜨는 걸 보니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이게 정말 내가 한 일인가 싶었죠.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인데 제 인생은 크게 변하고 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민수 부부는 정말 갈 곳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다음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야, 이건 너가 자초한 일이야.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한숨을 쉬고 말을 이어갔어요. 내일 집으로 와라. 얘기할 게 있다. 다음 날 민수가 찾아왔어요. 며느리는 오지 않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꾹 참았죠. 민수야,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해. 네? 만약 너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 출발을 하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내줄게.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인가요?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인가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을 이어갔어요. 첫째,
너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해야 해. 둘째,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해서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아나가야 해. 셋째, 한 달에 한 번은 나를 찾아와 근황을 알려줘야 해. 민수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민수의 눈에서 진심 어린 후회의 빛을 봤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께 너무나 큰 상처를 드렸죠. 민수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아직은 마음을 열 수 없었죠. 말로만 하지 마라. 행동으로 보여줘. 네, 어머니. 이번에야말로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머니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민수의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이 묻어났죠. 그래,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하잖니. 이번 기회를 잘 살려라.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가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갔어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자 한숨이 나왔죠. 과연 민수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의구심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희망도 생겼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민수의 앞날을 지켜보며 응원해주는 것, 그게 제가 할 일이겠죠.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더라고요. 어느새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민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약속대로 직장을 구했고 매달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 근황을 알려주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안해졌어요. 민수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택배 하나가 왔어요. 보낸 사람은 민수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화분과 편지가 들어 있었죠. 편지를 펼쳤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이 1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단호함이 저를 바로 세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이 작은 화분은 제 마음을 담아 키운 것입니다. 매일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렸어요. 앞으로도 이 화분처럼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야. 어머니, 선물 받으셨어요? 응, 받았어. 고마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 할 말은 많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것 같았죠. 저기, 민수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네,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다 같이 식사나 할까? 며느리랑 손주도 데리고 와. 정말요? 네, 그러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묻어났어요. 주말이 되어 민수 가족이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손주는 훌쩍 커 있더라고요. 할머니! 손주가 달려와 안기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했어요. 어색함도 잠시, 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됐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 잘 살면 돼. 민수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저희 부부가 많이 달라졌어요. 돈의 소중함도 알게 됐고, 가족의 의미도 깨달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렇게 살면 돼.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가족이야.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1년간 있었던 일들, 앞으로의 계획들, 많은 이야기가 오갔죠. 문득 1년 전의 일들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고통, 아픔, 그리고 결단.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응, 지난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어.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죠. 아니야, 민수야.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때론 아픔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법이지.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래, 엄마도 고마워. 너가 이렇게 변해줘서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이제야 진정한 모자지간이 된 것 같았죠. 민수 가족이 돌아간 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유난히 맑더라고요.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눈물 흘렸던 밤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호한 결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결국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창가에 놓인 민수가 준 화분을 바라봤어요.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도 저 새싹처럼 새로 시작하는 거야.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봄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힘들고 아팠지만 결국 우리 가족은 더 강해졌습니다. 사랑은 때로 단호함을 필요로 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죠.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내렸던 결정들이 결국 우리 모두를 구원했어요. 여러분도 삶에서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겁먹지 마세요.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세요. 비록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결국엔 행복으로 이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니까요. 저는 강지연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0이 됐어요.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혼자 딸 보배를 키웠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 밤낮으로 일했죠. 지연 씨, 또 야근이야? 몸 좀 챙겨. 괜찮아요, 주방장님. 보배 학원비를 벌어야 해서요.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됐어요.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보배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죠. 보배가 어렸을 때는 정말 착했어요. 항상 엄마 사랑한다고 말하곤 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모든 힘든 일을 잊을 수 있었어요. 보배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 정말?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날 밤 보배와 함께 소박하게 치킨을 시켜 먹으며 축하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보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 과 친구들은 다 유학 갔다 왔대. 난 왜 못 가? 보배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돈이 없어서. 에이, 알았어요. 그냥 우리 엄만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내 딸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지 못해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대학 4년 동안 보배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느라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쉬는 날도 없이 일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보배가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길 바랬으니까요. 보배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내 딸이 이제 꽃길만 걸을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보배가 결혼한다고 했어요. 엄마, 나 결혼해. 정말? 축하해. 우리 딸.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니? 응. 회사 선배야. 엄마가 보면 좋아하실 거야. 처음엔 정말 기뻤어요. 내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결혼 준비에 들어갈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죠. 보배의 결혼 소식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죠. 예식장도 예약하고 청첩장도 고르고 그러다 신혼집 문제가 대두됐어요. 어느 날 보배가 저를 불렀어요.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보배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그래도 별일 아니겠지 싶었죠. 그래, 무슨 일이니? 보배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사진을 보여줬어요. 엄마, 우리 신혼집으로 이 아파트 어때? 위치도 좋고 회사와도 가까워. 화면에 나온 아파트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거든요. 보배야, 그 집은 너무 비싸지 않니?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어. 그 말을 듣자마자 보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동안 날 위해 돈 못 모으신 거예요? 다른 엄마들은 다 해주던데.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보배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보배야, 엄마가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그렇게 비싼 집을 사줄 만큼 돈을 모으진 못했어. 설명을 하려 했지만 보배는 듣지 않았어요. 그때 예비 사위가 끼어들었죠. 장모님, 신혼집은 인생의 기반인데 좋은 곳으로 알아보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비 사위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에요. 방서방, 나도 돕고 싶어. 하지만 정말 형편이 안 돼. 장모님, 딸 하나 키우셨는데 그 정도도 못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게 내가 그토록 기대하던 사위의 모습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배는 계속해서 저를 몰아세웠어요. 엄마, 내가 언제 사치 부렸어요?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는 건데. 보배야, 엄마가 정말 없어. 지금까지 다 줬어. 갑자기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해? 거짓말이지? 엄마 통장 보여줘. 그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내 딸이 나를 의심하다니.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죠. 보배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니? 그럼 왜 다른 엄마들은 다 해주는 걸 우리 엄마 못 해줘? 보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동안 보배를 위해 희생한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밤새 일하며 번 돈으로 보배 학원비 대던 일, 제 옷은 사지 않고 보배 옷 사주던 일, 보배 대학 등록금 내느라 허리 휘던 일,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보배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신혼집 구입에 돈을 보태줄 수가 없어. 그 말을 듣자 보배와 예비 사위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보배는 울음을 터뜨렸고 예비 사위는 화를 냈죠. 장모님, 그럼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전셋집에서 살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보배 씨, 우리 그냥 작은 집으로 알아볼까요? 장모님은 도와주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네요. 예비 사위의 그 말에 보배가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 엄마 딸 맞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눈물을 참으며 겨우 말했죠. 보배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보배와 예비 사위는 이미 돌아섰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보배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변한 걸까?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전화기를 들어 보배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내봤지만 읽지도 않았어요. 보배야, 엄마야.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딸,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냈죠. 매일 밤 보배의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결국 보배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하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축하를 건넸지만 저는 눈물을 삼키며 겨우 웃음을 지었죠. 축하드려요, 강 여사님. 따님 정말 예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배와 사위는 저를 완전히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신혼이라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불안해졌어요. 보배야, 엄마야. 잘 지내니? 연락 좀 해줘. 딸, 엄마가 보고 싶어. 언제 한번 보자. 이런 문자를 보내도 답장은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항상 꺼져 있거나 받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나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보배의 새 집을 찾아가기로 했죠. 꼭 만나야겠어. 얼굴이라도 봐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보배의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보배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들고 갔죠.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딸, 엄마 왔어. 문 좀 열어줘.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눌렀죠. 보배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줘. 그래도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누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때 옆집 문이 열리더니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 딸 엄마예요. 혹시 우리 딸 봤어요? 네. 방금 전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젊은 부부가 사는 집 맞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내 자식이 이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한참을 서서 문만 바라봤어요. 안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오지 않는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보배야, 엄마 다녀갈게. 과일은 문 앞에 놓고 갈게.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매주 보배의 집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죠. 문은 열리지 않았고 대답도 없었어요. 보배야, 엄마야. 오늘은 문 좀 열어줄래? 딸,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매번 그렇게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어요. 이웃들이 저를 불쌍히 여겼는지 음식도 갖다 주고 따뜻한 말도 건네주셨어요. 힘내세요, 어머님.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해도 보배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은 채였죠. 매일 밤 보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 보배,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감기는 안 걸렸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아침이 되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보배의 집을 찾아갔어요. 매번 같은 상황의 반복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언젠가는 문을 열어줄 거야. 그렇게 믿으며 계속 찾아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죠.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댔는지 아세요?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내 딸이 이렇게 나를 외면하다니.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졌죠. 이대로 있을 순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보배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지,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만 하다 보니 시간만 흘러갔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제 딸이니까요. 제가 낳고 키운 소중한 딸이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또 한 번 보배의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뭔가 달라질 거란 희망을 안고서요. 보배와 연락이 끊긴 지 3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보배의 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죠. 오늘은 혹시 볼 수 있을까? 그렇게 기대하며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 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박서방이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죠. 박서방.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불렀어요. 박서방은 깜짝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장모님, 박서방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드디어 만났으니까요. 박서방,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니? 박서방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죠. 박서방, 보배는 잘 지내나? 왜 연락을 안 하는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서방은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어요.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배는 장모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박서방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장모님은 신혼집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집에 오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죠. 박서방,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보배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박서방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그건 부모의 의무죠. 뭘 그렇게 대단한 일처럼 말씀하세요? 박서방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가 되어 박혔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죠. 박서방,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랬어. 평생 보배 키우느라 모은 돈이 없었단 말이야. 그럼 집이라도 팔아서 도와주셨어야죠. 다른 부모들은 다 그렇게 해요. 박서방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내가 살던 집을 팔아서라도 줘야 한다니. 그게 말이 되나요? 박서방,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잖아. 돈 때문에 이러는 게 맞니? 가족이요? 가족이면 더 잘해주셨어야죠. 보배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박서방의 말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보배가 상처받았다니. 내 딸이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보배를 만날 수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서방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돈을 마련해 오세요. 신혼집 비용이 절반이요. 그러면 보배도 마음을 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나. 집을 팔아도 모자랄 텐데. 박서방, 그건 정말 그게 싫으시면 그냥 이대로 사세요. 우리도 잘 살고 있으니까요. 박서방은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보배야,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울었어요. 박서방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신혼집 비용이 절반이요. 우리 집에 오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밤새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결심했어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알아보기로 한 거죠. 집을 담보로 잡히면 어느 정도 돈을 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라도 해서 보배를 만나야 해. 그렇게 마음먹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대출 상담을 받고 나니 또다시 좌절감이 몰려왔어요. 죄송합니다. 대출이 어렵습니다. 결국 발걸음을 돌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맞나? 보배와 박서방의 요구가 정당한 걸까? 그때 옛 친구 미영이가 생각났어요. 미영이는 늘 현명한 조언을 해주곤 했죠. 미영아, 나 좀 만나자.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혼자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미영이를 만났어요. 우리 동네 근처 찻집이었죠. 미영이는 날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지연아, 어쩌다 이렇게 됐어? 얼굴이 엉망이야.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진 거죠. 미영아, 나 어떡하면 좋지? 미영이는 내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었죠. 보배의 결혼부터 신혼집 문제, 그리고 박서방과의 만남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래서 말이야, 미영아.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연아, 너무하네.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그럴 수가 있어? 미영이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보배가 보고 싶어. 지연아, 이건 아니야.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미영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뭐? 법적으로? 깜짝 놀라 물었어요.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법적으로. 이건 너를 기만하는 거야. 너가 보배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증명해야 해. 미영이의 말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법적 대응이라니. 내 딸을 고소한다는 건가? 하지만 미영아, 그럼 보배와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닐까? 지연아, 지금도 관계가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 이대로 가면 너만 상처받아. 미영이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죠. 변호사를 만나봐. 너가 보배를 위해 한 모든 일들, 지출한 돈들을 정리해. 그걸로 보배와 박서방을 압박할 수 있을 거야. 미영이의 조언은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했죠. 그래도 보배는 내 딸인데. 지연아, 너 딸이니까 더 그래야 해. 이대로 가다간 너 인생이 망가져. 미영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아팠죠. 알았어, 미영아. 너 말대로 해볼게.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어요. 미영이는 내 어깨를 토닥여줬죠. 힘내, 지연아. 넌 잘못한 게 없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법적 대응. 그게 과연 옳은 걸까? 보배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영이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제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았거든요. 보배야, 엄마가 이러는 거 용서해라. 중얼거리며 걸었어요. 집 앞 동네 슈퍼에 갔다가 우연히 보배 친구 은주를 만났죠.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은주야.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저야 뭐 늘 그렇죠. 근데 어머니, 보배 소식 들으셨어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식? 보배가 임신했대요. 3개월 됐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내 딸이 임신을 했는데 나는 이제야 알다니. 정말? 언제 들었어? 어제요. 보배랑 통화했거든요. 가슴이 아팠어요. 보배는 친구한테는 연락하면서 엄마한테는 연락 한 번 안 하다니.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죠. 한 번만 더 가봐야겠어. 보배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꼭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보배 집 앞에 서자 가슴이 뛰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죠. 보배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줘.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계속 눌러도 반응이 없었죠. 보배야, 너 임신한 거 알아. 축하한다. 우리 딸. 목이 메어 겨우 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한참을 서 있다 결국 발걸음을 돌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왜 그리 멀게 느껴지던지. 그날 밤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왔죠. 여보, 우리 딸 좀 봐. 어쩜 좋아. 남편은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지연아, 넌 잘못한 거 없어. 우리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걸 다 했잖아. 이젠 너 인생을 살 때야. 하지만 여보. 힘내. 넌 할 수 있어. 남편의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눈을 떴죠.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뭔가 결심이 선 것 같았죠. 그래,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할 때야. 아침 일찍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미영이가 소개해준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강지연입니다. 네.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변호사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보배의 결혼부터 신혼집 문제,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어요. 일단 모든 지출 내역을 정리해 보세요. 보배 씨를 키우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이요. 네.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영수증이나 통장 내역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보세요. 학비, 병원비, 용돈 등 모든 걸 포함해서요. 집에 돌아와 서랍을 뒤졌어요. 오래된 통장과 영수증들이 나왔죠.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정리하다 보니 꽤 많더라고요. 밤을 새워가며 정리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어요. 이건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뒤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자, 이게 제가 정리한 거예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죠. 변호사님은 한참 검토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잘 정리하셨네요. 이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법적 대응의 첫 단계로요. 내용 증명.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그래야 할까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대화를 위한 초대장이에요. 변호사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죠.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죠. 정말 이걸 보내야 하나?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었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내용 증명은 저희가 직접 발송하겠습니다. 3일 안에 도착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후회와 안도가 뒤섞인 묘한 감정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용 증명에 적은 내용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보배의 대학 등록금 4년치, 학창시절, 대학시절 용돈, 취업준비 학원비, 졸업 후 2년간의 생활비 지원 등등 숫자로 보니 정말 큰 돈이더라고요. 그동안 정신없이 살아서 몰랐는데 이렇게나 많은 돈을 썼구나 싶었죠. 보배야, 엄마가 이만큼 널 위해 살았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아니야, 이건 보배를 원망하기 위한 게 아니야. 맞아요. 이건 원망이 아니라 대화를 위한 거예요. 관계 회복을 위한 첫걸음인 거죠. 내용 증명에는 금전적인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죠. 보배야, 엄마는 너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그저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뿐이야. 너가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길 바래. 언제든 연락 줘. 엄마는 항상 너 편이야. 이 말을 쓰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보배가 이 마음을 알아줄까? 그런 걱정도 들었죠. 이틀이 지났어요. 보배에게서 연락이 올까 긴장하며 기다렸죠.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틀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용 증명 수령이 확인됐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제 보배가 내용 증명을 받아봤다는 거예요. 보배야, 엄마 마음 알아줄래? 하루 종일 전화만 기다렸어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죠. 밤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어요. 꿈에서 어린 보배를 만났어요. 엄마, 나 많이 사랑해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꿈에서 깨어나 한참을 울었어요.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여러분,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공은 보배에게 넘어간 거죠. 어떤 반응이 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마음은 전했다는데 위안을 얻었어요.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나서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보배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보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보배야. 엄마.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보배야.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엄마도 미안해.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이렇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정신 차릴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서로의 눈물 소리가 들렸죠. 엄마,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그래, 보배야. 어디서 만날까?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죠. 다음 날 보배와 박서방을 만났어요.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보배가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 꼭 안아주었어요.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보배야, 보고 싶었어? 박서방도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는 앉아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오해를 풀었죠. 엄마, 내용 증명 받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랬겠지. 근데 엄마가 저를 위해 그렇게 많은 걸 해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보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그동안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엄마가 해주시는 게 다 부모의 의무라고만 생각했죠. 보배야, 근데 숫자로 보니까 엄마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박서방도 말을 이었어요. 저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무례하게 굴었던 게 너무 부끄러워요. 그 말에 마음이 풀렸어요. 이제야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았죠. 엄마, 이제부터 우리가 효도할게요. 그래, 우리 보배. 앞으로는 매주 한 번씩 꼭 찾아뵐게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래, 우리 손주도 보러 가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죠.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때로는 강한 방법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보배와 화해하고 나서 우리 가족의 삶이 180도 바뀌었어요. 매주 주말이면 보배와 박서방이 찾아왔죠. 엄마, 오늘은 뭐 해드릴까요? 아이고, 그냥 와도 좋아. 하지만 보배는 꼭 뭔가를 해주려고 했어요. 청소를 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오기도 했죠. 박서방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의 무례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살가운 사위가 됐죠. 장모님, 여기 아프시죠? 그렇게 말하며 내 어깨를 주물러 주곤 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왔어요. 보배의 출산 예정일이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보배는 이미 진통 중이었어요. 박서방이 안절부절 못하며 대기실을 서성이고 있었죠. 장모님, 보배가 너무 아파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 출산이 다 그래. 밤새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의 말에 우리 모두 환호성을 질렀어요.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보배야, 고생 많았어. 엄마, 이제 엄마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이제 보배도 엄마가 됐구나 싶어서요. 퇴원 후 우리는 함께 아기를 돌봤어요. 보배가 바쁘면 제가 아기를 봐주고 박서방이 일할 때면 제가 집안일을 도왔죠. 엄마, 정말 감사해요. 뭘 당연한 걸.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배와 연락도 못하고 끙끙 앓았는데 이제는 매일 손주 얼굴 보며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내 자식이 나를 외면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때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결심했을 때 솔직히 무서웠어요. 이러다 보배를 영영 잃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보배도 그 편지를 받고 많이 생각했대요. 엄마가 자기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동안 미처 몰랐던 거죠. 때로는 이렇게 확 깨우쳐줘야 할 때도 있나 봐요. 요즘 보배를 보면 제 젊었을 때 모습이 떠올라요. 아기 키우느라 정신없어 하는 모습이 꼭 그때의 저예요. 그래서 더 안쓰럽고 돕고 싶은 마음이 크죠. 이제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보배도 엄마가 되고 보니 제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도 보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고요. 박서방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좀 서먹서먹했는데 이제는 친아들 같아요. 사람은 다 변할 수 있나 봐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조금만 더 이해하고 배려하면 못 풀 갈등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힘들 때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노력하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어요. 저희 가족이 그랬듯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해요. 딸과도 화해하고 귀여운 손주도 생기고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되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만 지냈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작은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의 마음만 있다면 어떤 갈등도 해결할 수 있어요. 가족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